바다거북이입니다. 오늘은 부잣집으로 시집간 명순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순, 24. 작은 회사 격리로 일하다가 우연히 거래처 사람인 7살 연상 상훈을 만났다. 연애를 1년 정도 하고 나서 상훈의 어머니께 인사드렸다. 처음에는 상훈의 어머니가 결혼을 무척이나 반대했었으나 상훈이 완강하게 결혼을 추진하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친정 부모님은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으나 시댁은 체면운운하며 시내의 가장 크고 화려한 결혼식장을 빌렸다. 결혼 준비도 거의 일방적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정한 대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명수는 진심 어린 행복이 가득했다. 신랑 상우는 성실하고 다정한 남자였다. 어린 나이에 도매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는 규모가 있는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해외 거래처가 있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명순과 상우는 결혼 후 신혼집 대신 시댁으로 들어갔다. 상훈의 부모는 오래전 사업을 크게 해서 꽤 잘 사는 부자였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함께 살고 있다. 시댁의 대문을 처음 넘던 날, 명수는 고급 대리석 바닥과 잘 정돈된 정원을 보고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명순 씨,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면 좋잖아요. 어머니도 우리가 곁에 있길 원하시고. 상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지만 명수는 마음이 무거웠다. 이 큰 집에는 시누이 2명까지 함께 살고 있었다. 상훈의 여동생 경숙은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이었고, 둘째 동생 선영은 아직 미혼이지만 편안한 환경 덕에 취미생활만 즐기며 살았다. 두 시누이 모두 결혼 전이라 시댁에 같이 살게 되었다. 명수는 결혼 전까지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었지만 결혼을 하며 퇴사했다. 처음엔 가정에 집중하고 싶었고 상훈도 당분간은 쉬어도 돼라며 다독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명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시댁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답답했다. 참, 새언니는 아직도 집에서만 지내는 거야? 경숙이 저녁 식탁에서 비웃듯 물었다. 네. 요즘 경력 단절이라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에휴, 요즘 세상에 경력 관리 안 하면 뒤처지는 거야. 엄마도 며느리가 좀 능력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선영도 덧붙였다. 그렇지, 요즘 여자들은 애 낳고도 다 일하던데. 새언니는 그냥 집에만 있잖아. 하루 종일 뭐 해? 그 말에 명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큰 집에 살지만 명순의 하루는 좁은 방 안에 갇힌 것 같았다. 아침마다 시댁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리고 끝없는 집안일을 했다. 그러나 그 수고를 인정받기는커녕 경숙과 선영은 언제나 불만만 늘어놓았다. 새언니, 음식간 좀 맞춰요. 결혼한 게 언젠데. 아직도 이러네. 그리고 요즘 뉴스 좀 봐. 집에서 놀면서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라고 경숙이 말했다. 밤마다 상훈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명수는 그 앞에서만 겨우 미소를 지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숨 막혀. 취업이라도 해야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아. 여긴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상우는 그녀를 안아주며 위로했지만 명순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명수는 신문 구직란을 뒤지며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도 보았으나 이미 결혼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서 이력서를 구기며 주저앉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집에서 나를 인정해 줄 사람도 없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명수는 숨죽여 울었다. 며칠 후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경숙이 무심하게 말했다. 새언니, 엄마가 그러시는데 며느리가 이 집에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선영도 거들었다. 언니가 이 집에 들어온 게 다 오빠 덕분인 거 알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집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게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 말에 명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식탁 위로 흐르는 정적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상훈이 명순을 바라봤다. 명순아, 미안해.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경숙이랑 선영이 말은 신경 쓰지 마. 명수는 속상했지만 혼자만 조용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참기로 했다. 저녁 시간 조심스레 국을 떠 상훈 앞에 놓았다.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상훈이 다정하게 물었다. 그때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돈도 못 벌면서 명순이는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고 이 집안 며느리라면 시댁 체면 좀 세워야 하는 거 아니니? 명수는 손에 들린 국자에서 힘이 빠졌다. 어머니,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앉아서 책만 들여다보는 게 노력이라고 생각하니?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맞이한 게 내가 제일 큰 실수야. 경숙이 곧바로 거들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새언니는 시댁이 이렇게 잘 사는데도 눈치가 없어. 애교도 없고 집안일도 부족하고. 선영도 씩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오빠가 더 힘든 거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분위기 다 망친다고 하잖아. 상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만 좀 하세요. 명순이가 뭐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봤다. 네가 감싸니까 저러는 거야. 오죽하면 엄마가 이러겠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애기는 안 들어서는 거야. 어디 하자 있는 거 아니야? 명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날 밤 상훈이 뒤늦게 다가와 그녀를 안아줬지만 명수는 이미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명순이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여름, 시댁의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웠다. 넓고 화려한 집은 겉으로 보기엔 부유한 행복을 상징했지만 명순에게는 감옥과 같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청소와 빨래를 도맡았다. 그럼에도 식탁에서 들려오는 말은 늘 불평이었다. 명순 씨, 북이 또 싱겁네. 큰 시누이 경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애초에 손맛이 없어. 이러니까 오빠가 살이 빠지는 거잖아. 둘째 시누이 선영은 짐짓 한숨을 쉬며 상훈을 흘끗 바라봤다. 상훈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수는 그가 입을 열어주길 바라며 눈치를 봤지만 상훈은 그저 피곤한 얼굴로 숟가락을 들 뿐이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너 왜 이렇게 집안일을 대충 하니?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체면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손님이 오면 뭐라고 하겠어? 며느리가 이런 것도 못한다고 할 거 아냐. 죄송해요. 어머니. 더 신경 쓸게요. 신경은 무슨. 넌 그냥 태생이 게으른 거야. 상훈이가 너 같은 애를 데려와서 내가 고생이야. 이러니 내가 애초에 결혼을 반대한 거잖아. 교양이라도 없으면 일머리라도 있어야지. 명수는 뜨거운 국냄비에서 퍼져나오는 김으로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그건 수치심 때문이었다. 아무리 사과를 해도 돌아오는 건 한숨과 비난뿐이었다. 그날 밤 상우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명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엄마, 명순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얘도 힘들어해요. 힘들어? 그럼 우리만 편한 줄 알아? 내가 너 키우려고 어떻게 살았는데 집안일도 못해.
애도 못 낳아. 결혼한 지가 언젠데 여태 애를 못 낳냐고. 내쳐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상훈아, 너 회사 일 힘들지? 이런 와중에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여자를 잘못 데려와서 그래. 엄마 말 좀 들어. 명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눈물이 솟구쳤다. 그녀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상훈이 늦게 방에 들어와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명순아, 엄마가 좀 말이 심하시지. 그럼 오빠는 뭐라도 해줬어? 난 매일 욕만 먹는데. 나도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알잖아. 우리 집 분위기. 지금은 그냥 좀 참아. 참으라고? 나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우는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명수는 고개를 돌렸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명순을 깎아내렸다.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긴 해. 근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 요즘 여자들은 다들 일하면서 집안일도 잘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집에서 밥만 하고 있으니 답답해 죽겠어. 사람들이 웃자 경숙이도 거들었다. 엄마,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졌어. 좀 둔해도 3년 살림하니까 좋아지네. 하하. 선영도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언니, 그 말 들으니까 기분 나빠. 사실이잖아. 그 자리에서 명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누구도 그녀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날 밤 명수는 방에서 홀로 앉아 거울을 바라봤다. 퀭한 눈빛과 거칠어진 손. 화려한 저택 안에 살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초라해져만 갔다. 마치 이 집에서 한여로 일생을 보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결혼한 지 어느덧 4년째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눈이 소복히 쌓인 겨울. 명수는 출산 대기실 침대에 누워 땀으로 젖은 얼굴로 숨을 몰아쉬었다. 힘내세요. 한 번만 더 힘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울렸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다. 상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명수나, 조만 후 우리의 아기 만나야지. 그 말에 명수는 마지막 힘을 짜냈다.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우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우리 아기야. 수고했어. 명수나, 정말 고생했어. 아이는 작고 연약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다. 그러나 명순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며느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애는 이쁘네. 근데 너는 몸조리 제대로 할 수 있겠니? 살림도 서툰애가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며느리가 이뻐야 애도 이쁘지. 어머니,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그 말만 믿고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명수는 며칠 만에 다시 부엌에 섰다. 동우 엄마, 국은 끓여놨지? 울 엄마 점심때 드시게. 경했다. 왜? 그래서요. 동우는 내가 볼 테니까 부엌 일부터 끝내요. 출산했다고 특별 대우 받는 줄 알아? 경숙의 말은 칼날 같았다. 명순이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아기 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혼자 울고 있었다. 명수는 어린 동우를 품에 안고 부엌으로 향했다. 기름 냄새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섞여 가슴이 먹먹해졌다. 밤마다 아이를 품고 잠들지 못한 채 앉아있던 명수는 점점 말라갔다. 상우는 신규 사업 때문에 매일 늦게 귀가했고 그녀는 홀로 육아와 시집살이를 감당해야 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명순아, 조금만 더 버티자. 내년에는 집 나가자. 라고 상훈이 말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로의 말뿐이라는 걸 명수는 잘 알고 있다.
상우는 피곤한 얼굴로 다독였지만 명순의 눈가엔 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남편 상훈의 무심함이 더 서운했다. 어느덧 아들 동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명수는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드는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엄마, 다녀올게요. 작고 가벼운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는 명순에게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신우이 경숙과 선영은 출가해서 외국에 나가서 산다. 동우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하루가 조금은 한가해졌다. 상훈의 권유로 도우미 아주머니도 구의 살림을 거들게 되었다. 싱크대 앞에서 손목이 퉁퉁 붓던 시절은 지나가고 명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강인함이 묻어났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명수는 집안일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도서관 정리나 어린이 돌봄 프로그램 같은 일이었지만 명수는 그 시간에 진심을 다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 속으로 다시 발을 내딛는 느낌을 받았다. 명순 씨, 손이 참 야무지네요. 이런 일 계속해보면 어때요? 봉사센터의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 이 시간이 참 좋아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네요. 명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봉사는 명순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자존감을 회복시켰다. 한편 그렇게 건강하시던 시어머니는 점점 기력이 약해졌다. 한때 큰 목소리로 명순을 몰아붙이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그냥 몸이 자꾸 무겁네. 며칠 후 명순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더 초라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안 먹었어. 그냥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 그 말에 명수는 가슴이 찡이 왔다. 예전 같으면 내가 왜 이제 오냐는 잔소리가 돌아왔을 텐데 이제 시어머니는 명순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상우는 부엌에서 명순이 끓인 죽을 먹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엄마가 당신한테만 의지하네.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어머니가 예전처럼 무섭지 않아요. 고마워, 명순아. 이렇게 버텨줘서. 시간은 명순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시어머니는 점점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화려했던 저택의 공기 속에서도 이제 명순은 더 이상 고립된 며느리가 아니었다. 아이는 씩씩하게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고 명순은 다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20년 하녀 생활이 끝나가는 것 같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한때 화려하던 이 집은 이제 텅 빈 것 같았고 넓은 거실에 남은 건 명순과 상훈 그리고 세월 앞에서 쇠약해진 시어머니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옛날처럼 당당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하고 걸음걸이는 느려졌다.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빠져가는 시어머니는 어느 날 명순이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오자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아직히 말했다. 명순아, 내가 참 미안하다. 명순은 손에 들린 찻잔을 멈칫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예전에 너한테 너무 심했지. 네가 며느리로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참 모질었어. 명수는 차를 내려놓고 시어머니 앞에 앉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명순의 손을 잡았다. 예전 같지 않게 그 손은 작고 떨렸다. 넌 내가 그때 몰아붙였는데도 한 번도 원망하는 소리 안 했지. 넌 참 착한 애야. 명순의 눈가가 젖었다. 이 말의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상처를 녹여내는 듯했다. 어느 날 미국에 사는 딸들한테서 연락이 왔다.
엄마, 우리 요즘 많이 힘들어. 돈 좀 보내줘.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미 여러 번 큰 돈을 가져갔는데 이제 또다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진심보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묻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곁에서 묵묵히 차를 내오던 명순을 바라봤다. 명순아, 너는 내 옆에서 평생 나를 돌봐줬지. 힘든 시간에도 이 집을 지킨 것도 너야. 그런데 내 딸들은 나한테 전화할 때마다 돈 얘기뿐이구나. 명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래도 딸이잖아요. 어머니, 마음이 편한 대로 하세요. 시어머니는 명순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다. 내가 이 집은 너한테 줄 거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외로움에 죽었을 거야. 그날 밤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인감과 서리철을 꺼내 명순에게 건넸다. 명순아, 이 집은 너한테 주마. 어머니, 받을 수 없어요. 받아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을 담은 거다.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네가 내 며느리라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 평생 잘못 중에 제일 후회하는 게 너한테 한 짓들이야. 명수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그 손을 꼭 잡았다. 한때 자신을 하녀 취급하던 사람의 진심이 이제야 전해졌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건강은 서서히 약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언제나 따뜻했다. 명순아, 넌 내 딸보다도 더 내 딸 같아. 어머니, 전 항상 어머니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명수는 이 집에서의 긴 세월 동안 겪었던 눈물과 모욕이 다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해외에서 돌아온 시누이들은 결국 재산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명수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 뜻대로 하셨으니 이제 서로 원망하지 말아요. 가족이잖아요. 경숙과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때 시누이들을 두려워하던 명순의 얼굴은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고 평화로웠다.